사실 오늘부터 저는 생산자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습니다. 생산자 이론이 앞에서 배웠던 소비자 이론이랑 거의 진짜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약간 느낀 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강의가 54강까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월 며칠이 오늘 18일인데 24강 정도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강 조금 넘게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공부를 안 했구나. 내가 하루에 한 강밖에 안 들었구나. 나 2월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했지? 나 진짜 2월에 뭘 한 거죠, 정말? 믿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하루에 지금 몇 강을 들어야 되냐면 4강씩은 들어야 계약하기 전에 다 듣는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 미칠 것 같은데 저 좀 열심히 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약간 도대체 집에만 있었는데 뭐 한지 잘 모르겠는 결과가 좀 있긴 있거든요.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 일단 해보면 생산 이론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어딨지? 필기노트. 그래서 지금 자세히 다 알고 공부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다 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약하면 제가 들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일단 생산자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봤다면 지금 어떻게 싸게 만들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생산자 이론에서는 생산 이론이랑 비용 이론이 연결이 굉장히 많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막 생산 부분 주고 비용 플락으로 비용 주고 막 생산 플락으로 그런다고 하네요. 그리고 생산 극대화를 하는 것과 비용 극대화를 하는 것이 비용 극소화를 하는 것이 똑같다고 하고, 근데 생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생산 기술이라는 이 펑션에 노동과 자본이 생산 요소로서 들어가게 되고, 얘들은 종립 변수라고 할 수 있고 Q가 종속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생산이라는 거는 단기와 장기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라는 거는 하나라도 고정된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장기라는 거는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시장 이론에서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단기에서 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공장 건물 기준을 고정하고 노동자를 변하는 것으로 많이 기준을 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단기 생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생산 같은 경우에는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노동은 지금 변경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총 생산과 평균 생산과 한계 생산에 대한 그래프를 살펴봐야 합니다. 평균, 여기 밑에를 일단 보시면은 평균 생산이 지금 뭐죠? A 이거예요. 이거 그쵸? A. 근데 평균 생산이 있는데 내가 추가된 한계 생산이 이것보다 위에 그래프가 있을 때 평균 생산이 점점 상승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평균보다 한계 생산이 낮아지는 순간 평균 그래프가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총 생산물이죠. 사람이 늘어나면은 총 생산물 곡선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감소한다는 거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경제적 영역에서 기업은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마지널이죠. 추가적인 한계 생산물이라는 건데, 이건 결과적으로 체감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처음에 고용하는 거랑 나중에 고용하는 거랑 약간 달라진다. 그러니까 100명을 해서 101명이 되는 거랑 0명에서 1명이 되는 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생산물이 극대화 되는 곳이 한계 생산물이 0이 되는 곳이고, 변곡점에서 한계 생산물은 고점이 되고, 평균 생산물 원점과 점을 연결한 이 점이 최대한 큰 점이 바로 B 다시 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생산 1단계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좋은 거고 3단계에서는 줄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장기 생산 곡선에 대해서 이번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생산자 곡선, 앞서서 소비자 이론에서 아까 이제 예산선을 기준으로 무차별 곡선이랑 연합을 해서 소비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에 유사하게 생산자 곡선도 마찬가지로 등비용 곡선과 등량 곡선을 만나는 점에서 생산 행위가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을 먼저 보시면 공비용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비용선 그리고 우리 저번에서 소비자 이론 배웠을 때 무차별 곡선의 종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이제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와 똑같이 생산자 이론에서도 등량 곡선이 그러한 4개의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여기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해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함수 보면은 컵더 플러스 생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계 기술 대체율의 식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그래프가 생긴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요소의 비용에 일정 비율을 지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점들은 다 뭘 의미하냐면 같은 양의 생산량을 의미하는 점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아까 소비자 이론에서는 이게 ICC였는데 여기서는 이게 확장선이라고 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동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온티에프 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생긴 거는 동일하고 이걸 확장선이라고 하고, 선형 함수의 경우에도 이렇게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자, 오늘 많이 공부했거든요. 자, 생산자 균형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이론과 성질과 특징 모든 것이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되어 있고요. 등량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 앞으로 한계 기술 대체율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인가라는 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2일 때는 노동자가 기계보다 2배 더 일을 잘한다, 노동이 더 소중하다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량 곡선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생산량이 30개인 선을 연결한 거고, 무차별 곡선과의 차이점은 등량 곡선은 기수적인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앞서서 우리가 이행성이라든지 이런 5개의 합리적인 소비자에 대한 가정을 배웠는데, 여기 등량 곡선에서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생산자를 가정하기 때문에 그러한 5가지 요건들이 다 만족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한계 변환율이라는 거는 나라의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2라고 하면은 한국 사양은 X를 만드는데 비용이 2배 정도 Y를 만드는 것보다 크다라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얘는 한계 대체율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판단하기에 X가 Y보다 2배 더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노동이 2배 더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계 기술 대체율은 체감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요소 대체 탄력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할 때 노동과 자본 사이의 대체 용이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 탄력성이 크면 클수록 어떤 위험 상황에 더 잘 대처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성과 LG가 있습니다. 삼성이랑 LG 중에 LG가 훨씬 더 어떤 상황, 원인의 상황, 이렇게 임금이 하락하거나 이자율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업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체 탄력성의 경우에는 원인이 되는 이 요소 상대 가격분의 결과가 되는 요소 집약도, 요소 결합 비율, 자본 노동 비율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 앞에서 등량 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등량 곡선. 그래서 등량 곡선이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점으로 옮겼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때 당시의 기울기를 비교할 수가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등량 곡선의 휘어진 정도와 대체 탄력성의 크기가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얼마나 잘 대체될 수 있는지, 얼마나 가변적으로 민감하게 그런 상황에 대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콥터블러스의 경우에는 1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선형함수의 경우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휘어진 정도와 지금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얘는 전혀 휘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체율이 무한하다. 완전 대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완전 보완제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점점 더 많이 이렇게 2배를 생산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수익이 2배가 돼야 되는 법은 없겠죠. 2배가 될 수도 있고 3배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체감이 될 수도 있고 불변이 될 수도 있고 체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평균적인 장기 비용과 추가 비용은 점점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 총 비용은 이렇게 점점 체감,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건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용인 것 같네요. 비용. 그러니까 수익이니까 비용은 반비례한다라고 보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따질 수 있냐, 왜냐면은 이 세 개 중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영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노동과 자본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몇 차 함수인지 몇 차 동차 함수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러한 경우에서 노동과 자본을 람다 배 할 때 과연 이 K가 몇이냐에 따라서 K가 1보다 큰 경우에는 규모 수익이 체증하는 상태, 1과 같은 경우에는 규모 수익이 불변한 상태,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규모 수익이 체감하는 상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예시를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얘는 1차 동차 함수이기 때문에 규모 수익이 불변한 함수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2차 동차이기 때문에 규모 수익이 체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대한 수익에 대해 얘기와 수학 체감의 법칙, 앞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거는 노동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마지널 프로덕트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체감한다라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의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이유는 왼쪽은 장기에 관한 이야기고 오른쪽은 단기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단기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는 이 K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을 주로 가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시간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